1923년 10월 29일 세계 지도에서 한 제국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심장부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한때 세계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16세기 중반 빈의 성문 앞까지 진격했던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왜 300년 후 자국의 수도마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오늘날 중동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낸 결정적 사건이자 현대 터키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지역에 그어진 국경선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수많은 분쟁의 뿌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오늘은 아나톨리아 북서부의 작은 부족 국가에서 출발해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다가 결국 유럽의 병자로 전락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경 동북아시아에서 시작된 투르크족의 대이동이 그 출발점이었거든요. 원래 아시아계 민족이었던 이들은 알타이 산맥 지역을 거쳐 점차 서쪽으로 이동했죠. 수백 년에 걸친 이동 끝에 카스피해와 아라레 주변에 정착한 투르크 부족들 중 하나가 우주족이었습니다. 10세기 후반 이 부족의 한 지도자 셀주크가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후손들은 페르시아로 확장하며 셀주크 제국의 기반을 다졌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였고 1060년대에는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셀주크 제국은 계속 서진해 비잔틴 제국의 국경까지 다가갔고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며 아나톨리아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어요. 하지만 셀주크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하고 분열됐습니다. 14세기 초가 되자 아나톨리아는 여러 개의 작은 투르크 공국들로 나뉘어 있었죠. 이 공국들 중 하나를 이끌던 군벌이 바로 오스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는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제국의 창시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오스만의 후계자들은 야심찬 확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1000년 넘게 동지중해를 지배해온 비잔틴 제국이었죠. 14세기 내내 오스만 세력은 비잔틴의 영토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어요. 1331년 니케아가 함락되었고 1369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아드리아노폴이 점령됐습니다.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와 불가리아도 차례로 오스만의 지배 아래 들어갔죠. 1451년 술탄이 된 메흐메드 2세는 비잔틴 제국의 심장부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453년 4월 그는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어요. 7주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5월 29일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비잔틴의 마지막 황제 콘스타티누스 11세는 전투 중 전사했고 1000년 제국 비잔틴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놀라운 건 이 마지막 황제가 1000년 전 이 도시를 건설한 콘스탄티누스 1세와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900년 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건축한 하야 소피아 대성당은 모스크로 개조되었고 4개의 첨탑이 추가됐어요. 이 정복은 오스만 제국 팽창의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 1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 발칸반도, 흑해 북부까지 세력을 뻗쳤어요. 그의 후계자 바야지드 2세는 1512년까진 30년간 통치하며 베네치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해상권을 강화했고 그의 뒤를 이은 셀림 1세는 이집트의 마누크 왕조를 정복했습니다. 에게해에 대한 오스만의 지배권이 확고해진 시기였습니다. 셀림 1세는 비록 8년만 통치했지만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1517년 리다니아 전투에서 맘루크를 완전히 격파하고 이집트와 리비아를 정복했거든요.
알제리와 튀니지를 지배하던 바르바리 해적들도 1519년 오스만의 가신이 되었죠. 북아프리카 전체가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을 진정한 초강대국으로 만든 인물은 술레이만 대제였습니다. 1520년부터 1566년까지 46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제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어요. 1522년 로도스 섬을 점령했고 1529년에는 빈의 성문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비록 빈 포위는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죠. 1551년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가 함락되었고 통치 말기에는 아라비아 반도와 이라크까지 영토가 확장됐어요. 술레이만 대제 시대가 끝날 무렵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실로 광대했습니다. 북쪽으로는 헝가리와 흑해, 부간,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오만, 서쪽으로는 알제리, 동쪽으로는 카스피해 연안까지 뻗어 있었죠. 세 개 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잘 훈련된 보병, 기병, 포병의 완벽한 조합이 승리의 비결이었죠. 특히 예니체리라 불리는 정예 부대가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발칸반도의 기독교 가정에서 어린 시절 징집되어 이슬람으로 개종한 후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은 전사들이었어요. 엄청난 규율과 전투력으로 오스만 군대의 핵심 전력이 되었죠. 16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전장은 지중해였고 상대는 당시 유럽 최강국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은 남부 이탈리아와 여러 섬을 지배하며 기독교 동맹을 이끌고 있었죠. 1565년 오스만 제국은 몰타 섬을 공격했지만 성 요한 기사단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했습니다. 6년 후인 1571년 더 큰 해전이 벌어졌어요. 그리스 북서부 해안의 레판토에서 400척이 넘는 전함과 13만 명의 병력이 격돌한 거대한 해전이었죠. 스페인이 주도한 기독교 동맹군이 승리를 거뒀고 이는 오스만 해군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중해에서 오스만의 무적 신화가 깨진 순간이었어요. 지중해에서 좌절을 겪은 오스만 제국은 중부 유럽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1526년 헝가리를 정복한 이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만 함락하면 중부 유럽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1683년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빈을 포위했어요. 하지만 9월 12일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구원군이 도착했죠. 1만 8천 명의 기병이 펼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병 돌격이 오스만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빈 포위의 실패는 오스만 제국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제국은 더 이상 유럽에서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했죠. 17세기 말부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오스만 제국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어요. 쇠퇴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술탄들이 점점 나태해졌어요. 초기 술탄들은 직접 전쟁터에 나가고 정무를 돌봤지만 후기로 갈수록 궁전의 하렘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대제상과 관료들에게 통치를 맡겼죠. 중앙 집권적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총독들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과학혁명을 겪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내내 군사기술, 행정체계, 경제 시스템에서 유럽이 오스만을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한때 유럽을 위협하던 오스만 제국이 이제는 약점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흑해, 부간, 코카소스,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영토를 하나씩 빼앗기 시작했죠. 북아프리카에서는 지방 총독들이 사실상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말이 되자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는 이름만 오스만 제국 소속일 뿐 실질적으로는 독립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게 되었어요. 1804년 세르비아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1821년에는 그리스 독립전쟁이 발발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를 지원했고
1829년 독립 그리스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1년 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공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도 오스만의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흥미로운 점은 유럽 열강들의 이해관계였습니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편에 서서 러시아와 싸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쇠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가 차례로 독립하거나 자치권을 얻었어요. 1910년대 초에는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점령했고 알바니아도 독립했죠.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남은 영토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끝없는 쇠퇴 속에서 오스만 제국의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년 투르크당으로 불린 이들은 터키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개혁을 요구했죠. 낡은 술탄 중심 체제를 서구식 입헌군 주제로 바꾸자는 주장이었습니다. 1908년 혁명이 성공하면서 입헌 정부가 수립됐지만 청년 투르크당 내부의 분열로 안정적인 통치는 불가능했어요. 오스만 제국의 최후는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왔습니다. 1914년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만 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중앙동맹국에 가담했어요. 러시아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선택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치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동에서는 계속 패배했어요. 1916년부터 1918년까지 아랍 반란이 일어났고 영국의 로렌스가 이를 선동했죠. 레반트 전역을 잃게 된 겁니다. 더 어두운 일도 있었습니다. 1915년부터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어요. 약 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었죠.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가 터키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중동의 오스만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가졌고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아나톨리아의 일부를 차지하려 했죠. 1919년 5월 터키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터키 독립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이 전쟁을 이끈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였습니다. 전직 오스만 장군이었던 그는 터키 민족주의자들을 모아 저항했죠. 초반에는 여러 차례 패배했지만 1921년부터 반격에 나섰어요. 1922년까지 그리스군과 다른 점령군을 하나씩 물리치며 터키 본토를 되찾았습니다. 1922년 10월 휴전이 성립되었고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됐어요. 앙카라의 대국민의회가 정식 터키 정부로 인정받았죠. 1923년 10월 29일 현대 터키 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되었습니다.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앙카라로 옮겨졌고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 대륙을 지배하며 세계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오스만 제국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아나톨리아 부족에서 출발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제국이 결국 터키라는 단일 민족 국가로 축소된 거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의 몰락이 단순히 군사적 패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변화, 기술 발전의 지체, 내부 개혁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네요. 빈포위의 실패가 200년 후 제국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줄은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역사는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자에게 냉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스만의 흥망, 여러분은 어떤 요인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사실 위에 쌓은 이야기, 잊혀진 연대기가 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